잠깐만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황금 티켓이죠.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초콜릿 공장으로 초대합니다. 초콜릿깡을 항해하거나 거대한 블루베리로 변하는 게 좀 무서우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베루카 솔트와의 데이트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로알드 달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완전히 허구지만 그 영감의 원천은 실제 생활에서 얻은 것일 수도 있어요. 기숙학교에 다닐 때 달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역 초콜릿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초콜릿바를 맛보는 것이었는데 현장 학습에 좋은 예 아니겠어요? 호기심 많은 이 청년은 어떻게 새로운 종류의 초콜릿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끓는 냄비, 설탕, 기타 재료로 실험을 하며 진짜 마법을 만들어내는 비밀 발명실이 있다고 상상했죠. 35년 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그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 중 하나가 됐어요. 달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윌리 원카에게 영감을 준 실제 초콜릿 제조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밀턴 허쉬였어요. 네, 허쉬가 솜사탕과 마시멜로로만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초콜릿이 함께했죠. 그의 아버지는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어떤 기회도 고수하지 못했지만요. 그의 아내는 그런 생활에 지쳐갔고 이 아버지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밀턴은 시골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14살 때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제과점의 견습생이 됐어요. 그 일을 마친 후 이모에게 $150를 빌려 필라델피아에서 자신의 사탕 가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6년 후 첫 사업이 실패하자 허쉬는 덴버로 이주해서 지역 제과 업체에서 일하면서 훗날 그의 인생을 바꿀 비밀을 알게 돼요. 끝없는 초콜릿깡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신선한 우유로 카라멜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밀턴은 사업가적 야망이 있어서 누구의 밑에서 일하는 걸 힘들어했고 시카고 그리고 나중엔 뉴욕에서 자신의 가게를 시작하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더했어요. 이 미래의 초콜릿 왕은 또다시 실패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견습생으로 일했던 랭커스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죠. 카라멜 제조 비법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됐고 회사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카라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밀턴은 그게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당시 스위스의 이국적인 별미였던 초콜릿을 대중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900년 $1,000,000라는 거액의 캐러멜 사업을 매각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렴한 밀크 초콜릿을 제조하기 위해 끓인 우유, 설탕, 카카오 빈으로 실험을 시작했죠. 연말이 되자 첫 번째 허쉬 바를 판매했어요. 5년 후 허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콜릿 제조 공장이 될 새 공장 건설을 마쳤어요.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소유한 사업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호화로운 파티, 황금 조각상, 세계 일주 여행, 초콜릿 포장지처럼 돈을 뿌리는 모습? 마지막 항목에 대해 말해보자면요. 허쉬는 치명적인 항해를 위해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여행 보증금까지 지불했지만 사업상의 긴급 상황으로 인해 취소했어요. 허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매우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것일지도 모르죠. 이 초콜릿 왕은 자신이 학교를 그만둬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교육과 편의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성공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레크레이션 시설, 직원들을 위한 주택을 갖춘 커뮤니티를 주변에 건설했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트롤리 시스템까지 얻었어요. 허쉬는 뉴욕의 한 사탕 가게에서 미래의 아내 캐서린을 처음 만났어요. 캐러멜 사업 전성기 시작 카라멜을 배달하고 있을 때였죠.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허쉬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탁에 양도했어요. 자신의 사업을 돌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대공황 시기에도 밀턴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 대형 호텔, 커뮤니티 빌딩, 새 사무실을 만들면서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죠.
허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만큼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아마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윌리 원카에게 실제 영감을 준 또 다른 인물은 사무엘 캐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제과업자를 위한 초콜릿과 장비를 생산했어요. 그는 글린데일에 있는 그의 공장과 그가 작업에 사용한 멋진 기계들을 설명하는 전체 카탈로그를 출판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코코아빈 로스터였어요. 당시 사용되던 다른 비슷한 기계들과는 달리 이 기계는 빠른 로스팅 모드와 느린 모스팅 로드, 스팀 제어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초콜릿 원두가 완벽히 고르게 로스팅되어 나왔죠. 카탈로그에 소개된 다른 기계들도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콜릿의 역사는 기원전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바와는 전혀 달랐어요. 중남미에 살았던 고대 올맥족은 카카오를 사용해서 의식용 음료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마야인들에게 전수했죠. 카카오는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일반 마야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식탁에 초콜릿 음료가 놓여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마야인들은 초콜릿 음료에 칠리페퍼, 꿀 또는 물을 넣곤 했죠. 초콜릿이 어떻게 유럽에 전파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4번째 아메리카 항해 중 마야인 카누에서 카카오 콩을 발견하고 직접 만들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15세기 후반에는 스페인 궁정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료가 됐어요. 그 소문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죠.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던 유럽인들은 고대 핫초코를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칠리페퍼 대신 사탕수수 설탕, 계피 및 기타 향신료와 향료로 대체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여왕 마리 앙뚜아네트는 핫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사할 때 초콜릿 만드는 사람을 전담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식 직함을 붙여줬죠. 아직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력서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그는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고 오렌지꽃이나 달콤한 아몬드 같은 것을 음료에 추가했어요. 정말 그 직업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런 도구로 초콜릿을 녹여보거나 자신만의 초콜릿 분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빨리 감기를 좀 할까요? 현대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초콜릿 공장은 벨기에에 있는 베리 칼레바우예요. 매일 1000톤의 초콜릿을 생산해서 네슬레, 유니레버, 허쉬와 같은 유명 과자 브랜드의 액상 초콜릿을 공급하죠. 또한 소규모의 고급 쇼콜라티에를 위한 별도의 생산 라인도 갖추고 있어요. 900명 이상의 직원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공정은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콩을 직접 재배하는 열대우림을 재현한 작은 농장도 있어요. 윌리 원카의 초콜릿 숲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지금쯤 쇼콜라티에가 되어보고 싶다면 초콜릿 아카데미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벨기에행 황금 티켓을 예약하기 전에 집에서 아마존에서 구입한 초콜릿바 메이커나 쇼콜라티에 스타터 키트로 연습할 수 있어요.